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경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좀 해볼 건데요. 경제성장률 전망 아주 암울하고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다 암울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굴지의 기업들 삼성전자 인산한 거 보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고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고 롯데 끊임없이 자금난 이 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떻게 풀어갈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윤석열 정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그래도 따끔하게 듣지 않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 오늘 정책이 경제다 시간에 우리 정말 걱정되는 경제 진짜 무너질 건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온 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세상을 뒤집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다뤘던 실리콘밸리의 가속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팔란티어라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잡는 그런 경찰 나와요. 미래의 그 경찰 시스템인데 그거 지금 만들어서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고 무인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의 권력 구조 만드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세상 완전히 바꿀 것 같은 이 기세로 지금 이 주가가 4배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강정수 박사와 같이 오늘 끝까지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쭉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좀 들어놓으시면 정말로 앞으로 이 3년, 5년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윤영중 대표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네요. 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먼저 인사드리고 같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요새 경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 진짜 걱정돼요. 어제 발표한 것도 그렇고. 망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망한 것 같아요. 큰일이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에 좀 헛웃음만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지금 이게 3번째 방송이거든요, 벌써. 오늘 하루 동안. 예, 근데 앞에 있는 2개 방송에서 제가 매우 화를 내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근데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제가 주로 이제 뭐 경제나 이런 것도 아주 시사평론가지만은 정치 현안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네네. 오늘 제일 많이 첫 번째로 다뤘던 게 2개 방송에서 하나는 CBS고 하나는 KBS 2개인데 네. 둘 다 한동훈 당 게시판 논란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가 될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을 욕 좀 받고 시작할게요 먼저. 말씀하시죠. 뭐 쌍욕은 안 지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에요, 집권 여당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3주째 그 당원 게시판을 누가 썼느냐, 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판 글을 누가 썼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제 그래서 한동훈이 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한국일보 보도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경호는 좀 이제 자제하자 우리 확전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또 뭐 여기서 나오고 있고. 와 진짜 그러니까 권력 투쟁도 좀 정도껏 해야지. 나라가 지금 거의 외환위기급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다.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이제 검찰들이나 검사들이나 그 얘기 들어보면은 권력 투쟁 내부 권력 투쟁하는 기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양반은 술 마시는 거랑 권력 투쟁밖에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십시오. 시작하자마자 유승민 공천한 거기 자객본에 김은혜 자객본에 맞아, 유승민 맞아. 날리죠.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죠.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저 나경원 당대표 나온 거 다 찍어내죠. 김기현 또 갑자기 보궐선거 책임 맞아. 김태호 공천 자기가 해놓고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김기현 날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앉았다가 또 한동훈까지 날립니다.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할 거고 누구랑 무슨 정책을 할 건가요 도대체. 야당이랑 그렇다고 사이가 좋나요? 단 하루도 권력 투쟁 안 한 날이 없어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집권을 해서 2년 반이 넘도록 아직도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그냥 밝히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3주째 지금 이러고 검사들이라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나라를 그래도 자기들이 뭐 권력 투쟁하는 건 모르겠는데 나라를 이 정도 말아먹고 지금 여기까지 오나 이게 와 정말 진짜 치가 떨립니다 진짜 이 인간들한테 진짜. 와. 뭔가 망해가는 왕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로 내부에서 구한말. 정쟁하고 있고 막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구한말에 막 서로 싸우고 뭐 외세 끌어들여서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냐 뭐 이러면서 또 친일파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나라 망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윤영중 랩20 대표 오셨는데 당황하셨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막 화내고 계셔가지고 처음에 얘기 시작하다가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하고 집권여당 정부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아마 검찰 내에서 하던 행태들을 좀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이란 조직 특수성이 일단 바깥에 있는 적들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본인들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적들은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은 적절히 뭐 한동훈의 예전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소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여론을 간접 기사 자신들에게 쓰도록 해주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 방향을 이끄는 그런 이제 그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검찰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바깥에 이제 뭐 기득권이나 뭐 이해관계자들과 뭐 싸우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조정해내거나 이런 결과들은 하나도 보인 적이 없었고 심지어 뭐 야당하고도 제대로 된 그 투쟁을 하려면은 야당이 뭔가를 반대한다. 그래서 간철시켜내겠다. 근데 간철시켜내려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뭐 의료개혁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제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바깥 이해관계자들하고는. 근데 내부 이해관계자들 내부에서의 이제 그 정치 투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밝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저도 오늘 딱 정리가 되네요. 그 지난 2년 반 동안 내부에서의 정치 투쟁은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 구조상 그렇게 습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은 또 굉장히 새롭네요. 저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녁 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모 야당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이제 야당은 보통 정부 예산 막 깎잖아요. 깎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부를 괴롭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깎아도 정부가 괴로워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이 더 좋아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고민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게 예산 깎이고 뭐 사업 예산 아무리 깎아도 아파하질 않는데요. 다른 특활비 예산 이런 건 굉장히 논쟁이 심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에 관심이 없구나는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아픈 대목이네요.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거 오늘 경제 얘기지만 앞에 좀만 더 짧게 얘기를 하면은 뭐 맨날 주가 부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거래소 가가지고 3부 뭐 보여줬잖아요. 이 정권 들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것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야 옛날에 김건희가 이제 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3부 체크해봐라. 3부 있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명태균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해서 뭐 8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거 사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일부 세나간 거 있죠. 히림이라고 종합 건축사무소인데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인데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아내리 칼럼을 보면은 대통령실은 왜 히림을 가만두고 보고 있나 이런 제목이에요. 150억 원을 시세 차익을 넣었대요. 근데 해외 순방에 다 데려갑니다. 왜 우리나라 종합 건축 사무소가 도대체 해외 순방이 무슨 삼성이나 LG도 아니고 갈 때마다 뛰면은 그때마다 대주주가 팔아가지고 지금 확인된 것만 150억 원을 지금 시대 차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 사방에서 지금 해먹을 궁리만 하고 지금 주가 조작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고 무슨 코리아 뭐 무슨 붐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작살나고 주가가 작살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 외래 밤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진짜 동감이 가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우리 경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시죠. 그래도 어제 한은에서 또 새로운 수치 발표했는데 암울해요. 그렇죠? 그거 어떤 내용인지 김준일 평론가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토론 더 진행해 보죠. 일단 기준금리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3.25에서 3.0으로 0.25% 내렸는데 이제 내린 것도 내린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게 15년 9개월 만이에요.
그러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 이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는 6번 연속 내렸어요. 네. 근데 보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을 할 때는 금통위원들도 그렇고 좀 신중하거든요. 너무 그렇죠. 시장의 시그널을 세게 주면 안 되니까. 또 부동산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쉬었다 뭐 다시 내리고 쉬었다 다시 내리고 그러는데 2번 연속 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상황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조정 올해 거는 이미 발표를 한 거를 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거 이제 잠정치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거는 이미 8월 달에 2.4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2.2로. 5월에 2.5에서 8월에 2.4로 조정했. 예, 예. 그러니까 쭉 이렇게 계속 조정 2.2로 또 내린 거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분기에 1.3% 이제 그거는 전분기 대비니까 1.3이니까 꽤 한 분기 만에 오른 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2분기에. 그랬다가 3분기에도 0.1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연한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걸 하느니 2.2로 했는데 2.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작년에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4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완전히 외환위기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그 이듬해는 반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왔을 때 마이너스 0.1인가 뭐 그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4%로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니까 뛰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2.2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충격과 공포는 내년은 1.9 한국은행이 더 떨어지는 거네. 내년은 1.9 내후년은 1.8 2026년에 1.8로 했는데 한국은행이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보다도 조금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잡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추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KDI고요, 일반적으로. 네. 가장 수치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고 외국계 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은 좀 더 박하게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외국계가 보는 시선은 한국 경제는 1.9가 아니라 내년에 1.8, 1.7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이 변수들이 많아진 거라고 보지만은 뭐 우리나라만 지금 트럼프에 영향받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1점대를 연속으로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환위기 때도 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은 98년에 했다가 이제 99년에 다시 반등하고 2008년에도 마이너스 했다가 또 반등하고 그리고 이거 코로나 때도 했다가 2020년에 했다가 반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1점대가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지금.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있었지만 다음해는 어쨌든 반등을 하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이 방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보시면 뭐 제가 너무 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대책 일단은 있습니다. 네, 유영민 대책. 대표님 말씀하시고 제가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IMF보다 보통 KDI나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을 내놓습니다. 특히 KDI는 사실 정부 기관이잖아요. 네네네.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대국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한국의 성장률 예측은 KDI나 한국은행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내놓고 있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수치를 내보면요,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1.8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요. 모건 스탠리, 노무라는 늘 박하게 좀 예측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올해의 경우에 2점대 이상을 내놓았었어요. 근데 1점대로 내놓은 거고요. 노무라는 올해도 1.9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년에는 1.7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서구권이나 뭐 일본계 가리지 않고 지금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그 예측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장선상에서 이 IMF가 2%라고 내놓은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특히 IMF라는 기관이 보수적일 것 같으세요? 진보적일 것 같으세요? 보수적이겠죠.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그 IMF 총재께서 한국의 경제에 권고를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세 권고를 내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지금의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을 권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증세를 권고한 것이라고 사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결국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IMF 총재가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재정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항상 경제학자들은 좀 우회적으로 유연하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한 2, 3주 전에 이제 발표된 지표인데요. 별로 기사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데 그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통계청에서 이제 매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분기별 그 GDP에만 많이 그 관심을 쏟는데 특히 분기별 GDP에서는 사실 그 지금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서 체감되는 게 아닌 부분도 많죠. 뭐 반도체 이런 건 잘 팔린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체감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수출도 꽤 잘 되는 편이기도 해서 이게 성장률 지표는 괜찮게 나오지만 GDP 안에서는 민간 소비 지표를 따로 떼어내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바로 우리의 그 내수에서의 판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 통계청의 소매 판매액 지수를 가면은 그 국내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 동기 대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얼마나 팔렸냐 이걸 집계했다고 보면 바로 되는 그걸 거죠? 집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거 올해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9% 그러니까 낮아졌는데요. 낮아졌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9% 낮아졌는데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은 너무 낮아지니까 한번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가 계속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분기면 2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감소를 한 거네요. 이게 가장 이게 95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길었던 연속으로 감소한 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였거든요. 그때가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다음에 반등을 10분기 했었고.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감소했고요. 지금 당 게시판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여기 이 지표로도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이제 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준비하신 뭐 그런 지표에 의하면 자영업 폐업률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실 건데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발 위기라는 게 결국은 수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지금 고관세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도 많으니까 우회 진출 많이 하고 있죠. 우회 진출 많이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다 FTA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기든지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지금 예고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그나마 버텼는데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하느니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하느니 보기엔 2.0%예요. 2%예요. 잠재 성장률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 성장을 하면 똔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도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도 다 발휘를 못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못 한다라는 걸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1.9, 1.8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이. 자, 그럼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나온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금 뭐 이제 잠깐 하셨지만은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어들어 뭐 저기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지금 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죠. 예, 산업활동 동향 이제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지금 6개월째 내리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정책 대출 금지하니까 하느니 그나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자영업자는 지금 폐업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폐업만 100만 명 지금 한 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98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폐업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특히 이제 그 소매점, 음식업 이거는 20%예요. 폐업률이.
그럼 연간 그럼 10군데 중에서 2군데는 예. 문을 닫는다. 예, 이제 이런 저기가 얘기잖아. 이제 좀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밥 안 먹고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다 먹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지금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내수도 지금 박살났어. 근데 지금 계속 감세하고 있어. 지금 뭐 감세랑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한동훈이 또 지금 뭐 가상 투자 자산화 또 감세하겠다고 이거 안 하고 있고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러면 도대체. 올해만 지금 29조 6천억 원 세수 펑크 나고 그 전에는 지금 56조 원 펑크 나서 86조 원이 지금 2년 펑크가 났는데 내년에 펑크 안 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무책임하니까 이럴 데가 없다 진짜로. 진짜 저는 외환위기 올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작살 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예. 참 여러 가지 그 이 위기 좋은 소식이 의식을 없네. 그래도 저는 조금 희망을 본 게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 위기 의식을 드디어 대통령실에서 느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눈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의 뉴스를 봤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놨어요. 추경 예산 예. 그거 재정을 확대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나서 기사가 엄청나게 가열찬 비판을 또 바로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를 하니 이게 하기는 뭔 말인가? 예산을 벌써 제출한 거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한달 아직 전에 제출한 건 뭐고?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근데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뭐 기재부는 바로 다음 날 반박 성명을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놔가지고 아직 추경 검토한 바 전혀 없으니까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언급을 하면서 그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왜 놨느냐? 특히 고위 관계자라고 특히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고위 관계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실장이랑 경제수석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은 트럼프가 집권. 조만간 집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외부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식이 조금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지만 저는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재정 운영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 지금의 이제 조세 정책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 너희들이 아무리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을 뭐 중시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IMF 총재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이제 좀 외국의 권위 있는 게 얘기를 하면 좀 듣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제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네. 제가 말씀드린 어저께 조선일보 칼럼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경제 포커스라는 건데 제목이 실종 신고 윤정부 실용주의 3원칙 이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다 까먹었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110대 국정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실용 뭐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서 실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 집행한다.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 보완한다.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비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냐라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왜 이럴까? 읽어드려요. 왜 이럴까? 대통령의 고집, 불통, 잦은 경로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경로를 겁낸 관료들이 몸을 사리고 이것이 정책의 수정 보완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용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들은 건데 어공들이 늘공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공에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책 쪽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공은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인들 줄이 이제 어공인 거고. 한마디도 안 한대요. 늘공들이. 공무원들이 용산에 있는 늘공들이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대요. 아니 의견을 내야지. 본인 의견을 내야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 조선일보 칼럼에 답이 있어요. 맨날 경로하고 맨날 뭐 고집 부리고 뭐 집어 던지고 맨날 이러니까 누가 지금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라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 대통령실 안에서 그럴 정도면은 부처로 가면은 공무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게 당연하겠네요. 뭔가 했다가 불호령을 넘어서 이제 막 인사조치 오고 좀 다음 정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지금 너무 어렵다. 여당이랑 어렵습니다. 지금 당 대표랑 싸우고 있으니 대통령이 불호령만 무섭고 국민들은 무섭지 않은 거죠 지금. 자, 일단 원인을 좀 진단을 그래도 해보죠. 우리들은 하는 총재가 그래도 어제 그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트럼프 리스크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석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현희 대표님. 아, 네. 한은이 아까 이제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2분기 두 차례 연속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특히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저는 한은 총재의 이 권고가 좀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창용 총재가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잖아요. 요렇게 내리면은 경제 성장률이 0.007에 오른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은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보십시오. 1%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확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1% 포인트를 그렇죠. 내리면은 그래봤자 0.28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은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 금리는. 그러면 정부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국무총리설이 있어요. 국무총리를 그래요? 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료를 국무총리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어제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대답인데 한국은행 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스탠스도 있지만은 리스크가 해소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리도 우리가 인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약간 그런 모델이에요. 예전에 YS가 이회창 감사원장 하던 이회창 국무총리로 시켜가지고 약간 이게 한동훈 또 견제용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정치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 막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견제용으로 지금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데 약간 이게 좀 하는 총재가 지금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근데 막바지 그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긴 한데 그때 임명된 사람이라서 약간 이제 통과 가능성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창용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와, 그런 가능성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를 했던 거는 이창용 총재는 계속해서 그 전에 부동산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걸 계속 지적했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면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사실 한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래도 대출 조임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수그러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올해 좀 제일 많을 때 한 6천 7천 건이었는데 한 달에 2천 건으로 줄었어요 지금 11월에. 그러니까 또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요 솔직히 이것도. 근데 또 솔직히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월급도 안 오르고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또 부동산 값도 떨어져 나 집 앉아 있는데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언젠간 오릅니다 부동산. 팔리지도 않아. 아니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고 이제 예산안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총재가 국무총리로 간다. 그럼 뭐 기재부까지 다 관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리는 다 관할하니까. 그러면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뭐가 1번이다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안 통과하면서 일단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에서 좀 야당과 많이 타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가상자산 과세 얘기도 했고 올해 이제 주요 세법의 핵심 이슈는 상속세 증여세인데요. 상속세 증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좀 철회하고 좀 세금은 사실 지난 3년간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린 걸 오히려 복원해야 할 판인데 그것까지 쉽지는 않더라도 올해 이제 내린 제출한 감세한 정도는 좀 철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경안
추경안이 이제 좀 지금 얘기하기에 시점이 너무 안 좋긴 하죠.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인데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연도가 바뀌면은 2025년이 되면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저는 야당과 괜찮은 협치 사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초에 좀 제대로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이 저는 경제팀이 바뀌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최상목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제팀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진짜로 제가 오랫동안 정치평론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던지 대통령을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바뀌던지,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을 부리고 지금 여기까지 수렁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추경을 안 하려는 게 두 가지 있는 거. 원칙 뭐 무슨 건전재정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야당에 손 벌리기 싫은 거예요.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맞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권력투쟁 습성이란 게 그런 데서 권력투쟁 나오는 거죠? 습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당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고 같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요, 최상목도 변해요. 바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아, 그렇죠, 당연히. 예. 대통령 눈치 보고 하는 거지 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다 한때는 훌륭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를 잡고 있는 거는 다 정치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협상을 잘할 거라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골프 배워갖고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골프도 지금 8월 초에도 또 쳤다라는 게 또 들통나가지고 어제 또 그 네, 국방부 맞아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골프 친 부사관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걸 답이라고 지금. 아, 그걸 답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장관이? 했어요. 그 8월 그 24일 이전에 안 쳤다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거짓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뭐 뭉개려고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 순방 중에 나는 국회 출석 못한다, 대통령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11월 19일에 운영이 열렸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사흘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골프 쳤어요. 11월 16일에 김장겸 의원하고 같이.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바꿔야 된다요? 김준일 평론가님. 저는 진짜 이거 경제 살려면 대통령 바꿔야 된다. 진짜 신중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안 되겠어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극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변화하게 하든지, 정말로 정말 안 되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정말 바꾸는 것까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나라가 중요하지 지금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지금? 네. 동의 안 할 수가 안타깝네요. 없네요. 근데 네. 진짜 그 꽃이 피는 건 한참이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이런 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경제라는 게 원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데 무너지는 건 진짜 금방 무너져. 무슨 몇 년 만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게 아까 이제 트럼프와의 협상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랑만 협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 바이든이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장에도 지금 바이든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지금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한국 기업들에게 주기로 한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좋아요.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2위가 아닌데 미국에 지금 투자한 나라는 우리가 1위거든요. 압도적 1위예요. 2위랑 몇 배가 차이 나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조금을 선집행하는 방안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 좀 그러니까 그거라도 좋겠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외교 여태까지는 정말 연전연패였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트럼프랑도 너무 내주지 않고 그리고 바이든과도 잘 협상하고 여러 가지 바이든에 대해서 뭐 그동안 그 나는 공을 들였잖아요. 뭐 날리면 뭐 이런 논란까지 겪으면서 네. 좋은 이슈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좀 그거라도 좀 해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네. 대만은 받았어요. TSMC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뭐 여기는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보다 못한 게 뭐 있죠, 솔직히? 그렇죠. 잘해주긴 더 잘해줬지. 그러니까 뭐 엄청 사실. 커졌거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글로벌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의 경제 쇠락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지방의 자원들이 다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게 서울과 지방의 이런 격차가 심해져서 이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는 이게 글로벌화돼서 모든 부가 이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서울에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구나. 예,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 한국의 쇠락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지금 뭔가를 해결책을 내놓고 최대한 이익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좀 그걸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호구잖아요. 글로벌 호구 외교. 이번 사도강사 사태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호구구나라는 거를 진짜 그런 느꼈습니다. 관점에서 네. 우리 좀 주제를 전환해서 그래도 잠깐 말씀하시고 가시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600조 원 넘는 돈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국민들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다른 논쟁을 막 말씀하신 대로 막 당원 게시판 논쟁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 건데 그래도 예산 심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 대표님께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지금 예산 심의는 원래 이제 헌법상 12월, 그러니까 전년도 회계연도 30일 전에 이제 그 예산안이 통과돼야 된다,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30일 전이라면 12월 2일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다가 2014년도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11월 30일까지 이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이제 정부가 낸 그 예산안 원안과 또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 세법 개정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부의라는 표현이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본회의에 바로 이제 의결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안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고 다시 이제 정부안 원안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이 굉장히 예결위에서는 뭐 치열한 논쟁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원안이 올라갈 또 부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원안이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 입장에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로 어저께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이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국회 선진화법 처음 도입될 때도 요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그 11월 30일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세법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그 국회법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어저께 이 부분들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지어 뭐 기재위나 운영위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어저께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공표가 되면 물론 이번엔 적용이 안 되고요. 공표하고 시행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니까요. 공표가 되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이 어제 통과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검토를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아마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26번째인가. 26번째. 예, 대통령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부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뭘 정말 해야지. 의미 있는 전장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안을 좀 주도한 사람이 이제 임광현 의원이라고 그 전 국세청 차장, 국세청 출신의 이제 의원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겪어보고 기재부에서도 겪어보니까 예산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논의가 제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12월 2일에 이전에 제대로 하지라는 그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9월에 정기국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9월 말부터 대부분 국정감사라는 걸 하거든요. 거의 한 달 기간 동안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럼 그거 끝나면 대부분 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한 달 정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그때 다 맞춰야 돼요. 상임위 심사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에 본회의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저는 예전부터 국정감사 일정 바꿔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저도 뭐 그 얘기를 굉장히 동감한 게 국정감사 때 좋은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쟁용 이런 거에 다 눈이 가가지고 자료가 묻혀서 저는 이거를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 상식 국감을 하게 뭐 3월에는 누가 어디 4월에는 어디가 이런 식으로 하게 좀 나눠놓은 거 아니면 아예 시기를 좀 땡겨버리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통령 저건 거부권 저는 100% 99.9% 행사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 야당은 준예산을 불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 원안이 부의되면 야당은 통과 안 시키고 그냥 이번에는 계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는 절대 못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동안에 또 협상을 해서 수정안을
다시 부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정부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정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뭐 12월 언제까지 끌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 원안이 부의되면은 그 전에 논의되었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다 이제 그 무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특히 지역구 예산을 좀 받고 싶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깎는 대신에 우리 지역구 예산을 좀 증액시켰는데 다시 원안이 들어가면은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 권한으로 감액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다시 정부랑 협상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뭐 지역구 예산뿐만 아니라 그 뭐 지역 화폐 예산이든 뭐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쟁점 예산들 상황은 어때요? 쟁점 예산들의 상황에 대한 여전히 평행선을 많이 긋고 있죠. 네. 뭐 지역화폐고 뭐고 지금 다 야당안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아마 많은 얘기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서 정부안이 부의될 걸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 정부안이 그런 부의될 걸로 얘기시잖아요. 보여집니다. 네. 막판에 타협될 가능성은 없고요. 야당이 이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 예산안 싸움은 한번 제대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그런 뜻이다.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야당이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사 탄핵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민주당한테 역풍이 안 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이면은 막 야당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국정 발목 잡겠다 그러는데 지금 민심이나 이 분위기가 뭐 막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그 탄핵했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그 정도로 민심이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민주당이 좀 설득을 국민들을 잘하면은 저는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5번 했잖아요. 이승만이 45번 했거든요. 거부권을. 네. 그러니까 지금 임기 절반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50번이에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은 12년 동안 45번을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은 지금 2년 반 동안 25번을 한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심각합니다. 제가 국회하고 보기에는. 대통령이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아니 없죠 당연히. 거부권은요 이런 식으로 행사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 같은 거거든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입법이 행정권을 너무나도 누를 때, 그럴 때 최후의 보루로서 자제하면서 사용하라고 준 권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용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예산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준예산 불사하고 좀 야당에서 이번에 싸워주면 좋겠네요. 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세법에서의 정부의 많은 그런 양보를 좀 받아내고 또 내년도의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좀 약속을 받아낸다면은 야당으로서 상당히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명선님, 김준일님 화이팅. 박수 3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복도로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하고 경제 걱정하다가 보니까 시간 금방 갔는데요. 어쨌든 예산 정국에서 뭔가 돌파구가 생기고 뭐 정부가 또 갑자기 말 바꿔서 수경하자고 그러고 그런 것도 봐줘도 돼요. 솔직히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재정을 확충해서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발 좀 바꿔주십사. 안 그러면 끌어내리신다고요? 제가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민심이 그 정도 수준이다.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뭐 그래서 안 하는데 정말로 경제 위기까지 오면은 국민들이 참을 수 있을까? 지금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진짜 정말 너무 아니하다. 아직도 지금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지금 조개 놓고 지금 이게 내 거네 네 거네 지금 싸고 있는 상국이에요 진짜.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투자도 잘할 수 있고 취업도 잘할 수 있으니까 강정수 박사의 AI 시대 팔란티의 이야기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은 미래 경찰이 나와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이 범죄 저지를 것 같을 때 가가지고 미리 잡아가는 경찰. 좀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또 뭐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 데이터로 한다는 건데 그런 서비스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해서 실제로 납품까지 했었던 그런 서비스예요. 예측 치안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미래를 보여주는 기업이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트럼프 시대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건데 그 방향을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뭔지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거 팔란티어 일단 주가가 막 3배, 4배씩 오르고 최근에 네. 그리고 뭐 트럼프 시대에 뭔가 굉장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 역사는 9.11 테러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3년에 태동을 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초기 자본을 200만 달러를 CIA가 갖고 있는 인큐텔이라고 하는 이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가 투자를 할 때는 돈을 벌건 벌건 못 벌건 간에 이 기술이 사회에 필요하다. 사회에 필요하다는 건 CIA에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못 벌더라도 투자한다라는 이런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 벤처 캐피탈에서 대표적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CIA에 또 받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은 초반부터 형성이 돼서 대단히 찬반이 되게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테러범을 갖다가 예측을 한다든지 테러범들의 금융 거래를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를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꽃을 핀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이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의 탱크 부대가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앞으로 다음 공격지는 어디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또 이스라엘을 또 편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 안 받고 지원을 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엄청난 기술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전쟁에서 팔란티어를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실은 하마스 지도부가 어디 있는지를 예측을 해내고 거기에 미사일 공격을 해내는 이러한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낸 이 경찰과 테러와 전쟁에서 쓰였던 이 기술을 그대로 컴퍼니 기업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오르는 많은 부분들은 이 거버먼트 영역에서의 매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기업으로 적용을 해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경영진들이 할 수 있게끔 기업에 있는 여러 공급망에서의 데이터들, 기업이 하고 있는 생산 데이터들, 기업이 하고 있는 시장 데이터들 또는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경영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결정해서 쉽게 여기에 대한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이 결정이 어떤 예측까지 나올지 범죄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3분기 매출을 보게 될 경우에는 거버먼트 영역에서의 매출이 4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커머셜한 부분 기업에서에서 나오니 3억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각각 33% 27%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커머셜 부분 즉 이거는 이제 파운더리라는 모델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거버먼트 모델은 고담이라는 이 상품명이 있습니다. 고담 조커에 나오는 영화 네, 조커에 네. 나오는 팔란티어라는 이름도 사실은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이 수정 구슬이거든요. 저 멀리 내다보는 그 구슬이죠. 그거 보면. 네, 그렇죠. 이 수정 구슬을 팔란티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져갔는데 그래서 거버먼트 영역에서 때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거버먼트에서 쌓았던 기술력을
이 커머셜 영역, 기업 영역에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금 팔란티어 코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코리아 나와 있고 저도 이제 한번 기회가 돼서 알게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국방부에는 납품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은 거버먼트 비즈니스가 아니라 커머셜 비즈니스, 즉 기업에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출 구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온 것은 사실은 효과적 가속주의자들, 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을 관철시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거기에 일종의 좌장격 또 사상을 제공하는 사람 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터 틸이 이 회사를 창립했다는 네, 창립했고 거죠? 피터 틸의 설득하에서 지금의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여기 결합을 했는데 두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피터 틸은 뭐 여러분도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로 투 원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많은 뭐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고 하시는데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의 공통적인 부분은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엔지니어를 공학을 한 것이 아니라 법학과 철학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은 이 스탠포드 대학의 법학 대학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의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는 졸업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못 따고 졸업만 합니다. 졸업만 하고 자기는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하버마스라고 아시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하버마스에서 최종적으로 유르겐 하버마스에서 최종 졸업 못했지만 초기 하버마스에게서 배웁니다. 근데 하버마스하고 싸우면서 갈라지게 되고 이때 철학을 하러 가게 되고 사회학과 철학을 하러 가게 되고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법학도 했지만 철학을 이중 전공을 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 사람도 스탠포드에서 졸업을 못하고 뉴욕으로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금융권에 발을 들이다가 페이팔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피터 틸의 문제고 알렉스 카프 근데 둘 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일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간 경우고 이 알렉스 카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고 근데 뉴욕에서 대단히 가난하게 태어났었고 어머니는 또 흑인이에요. 이런 걸 가고 있지만 독일어 아버지가 독일어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러한 변형이 있고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철학을 대단히 신봉을 해요. 이 자유주의를 신봉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되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뭐 리버리타리안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자유주의가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가 쉽게 얘기해서 너무 우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협상의 대상, 친구의 대상 같이 하면서 나만 너희가 소극적 자유주의는 건들지 않는다라면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 국가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특히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독일의 유명한 칼 슈미트라는 이 법학자이자 신학자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따르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920년대 자유주의가 실패했던 이유는 선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주의, 악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마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선과 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크리스찬 이 세계관 안에 악을 규정하는데 있죠. 지금 예를 들면 둘 다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정의하는 악은 중국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죠. 경우에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도 있지만 가장 큰 악은 중국이에요. 이 중국과 심지어는 푸틴도 이들은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푸틴과 푸틴이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인 러시아와 그다음에 시진핑이 지배하는 중국을 1차적인 악이라고 정하고 있고 당할 바에야 우리가 기술을 응용해서 그들을 압도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유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을 여기다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뭐 카라 스위셔라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 테크놀로지 쪽으로 대단히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를 비판하거든요. 자꾸 전쟁의 효율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스위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렉스 카프 같은 건 바로 비판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자는 얘기냐?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흔히 말해서 뭐 핵무기 쏘고 막 군대 가고 비싼 미 공군 그런 맥락에서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F-35를 갖고 있는 거 대표적인 비효율성이다.
왜냐하면 F-35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거에 비싼 항모를 이용해서 너무 비효율적. 전쟁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팔란티어가 데이터, 온톨로지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거죠. 아, 데이터와 온톨로지 조금 어려워지는데 네. 어떻게 이 무기 하면은 일단 뭐 우리는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싸운다는 그렇죠.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것이 팔란티어이고 이것이 지금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온톨로지라는 단어는 시청자분들 대단히 어렵게 느끼실 텐데요. 그러니까 큰 퍼즐이 막 2만 개 조각으로 있는 퍼즐이 있다고 생각하죠. 퍼즐을 맞출 때 최소한 그 퍼즐의 원형 그림이 있잖아요. 원형 그림을 우리가 그걸 보고서 퍼즐을 맞히지. 그거 없이 2만 개 하면서 그림 맞춰보세요라면 천재도 이건 잘 못합니다. 온톨로지가 궁극적으로 만드는 건 그 지도예요. 온톨로지라는 게 근데 철학에선 존재론이라는 물론 의미인데 그렇죠. 그거 같은 온톨로지인가요? 같은 온톨로지인데 제가 이제 온톨로지를 쉽게 얘기해서 유용성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아하 이렇게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톨로지가 이건 완성된 온톨로지예요. 완성된 온톨로지는 지도를 그 그림을 원형을 줘서 우리가 맞출 수 있게 해서 이 분산되어 있는 게 데이터죠. 네네네. 조각들. 이 조각들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팔란티어가 만든 온톨로지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조각을 맞추면 데이터가 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톨로지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철학에서 말했잖아요. 존재론적인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 고양이 이름이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봄이에요. 봄이는 하나의 개체죠. 이 봄이는 범주로는 고양이에요. 네. 고양이고 속성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과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막 나열할 수가 뭐 있겠죠. 야옹야옹하고 막 야옹야옹 할 뭐. 수도 있고 뭐 사냥을 좋아한다든지 뭐 잠은 몇 시간을 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죠. 이 속성들이 이 고양이하고 또 관계라는 것들을 맺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걸 맺으면서 이 관계를 전형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찾을 때 이 객체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속하는 범주의 속성과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들을 고민해서 이들의 존재론적인 것을 규정을 해주는 것이 철학 존재론에서의 온톨로지고 그 데이터도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렇고 국방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 뭐 또 국방으로 치면은 우리 탱크도 하나의 데이터고 저쪽의 탱크의 이동도 위성 정보에서 하는 것도 데이터고 열 감지 센서에 의해서 뭐 그 동향을 차악하는 것도 데이터고 그리고 또 하나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던 다양한 것 속에서 저 뒤에 살짝 탱크가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이런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의미를 못 찾아내요. 근데 이것은 근데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그리고 적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이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각들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 관계를 맺으면 또 뭐가 좋아지냐면 또 하나의 내비게이션과 일반 종이 지도를 빌 수 있어요. 종이 지도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의 거리는 이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건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을 지금 나는 갈 거야. 그러면은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줘. 서울과 부산을 관계 지어주는 건데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거나 타면서 갈 수 있지만 중부고속도로 타는 것들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관계에서 다양한 중간 데이터들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경부가 아니라 중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들의 관계는 정적으로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내가 빠른 길을 가겠다라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중부고속도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AI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좋으면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된다는데 팔란티어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빅데이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기업이긴 한데요. 빅데이터도 온톨로지로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의미 없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항상 하나의 온톨로지로서 묶어줘야 되고 정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제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AI도 훨씬 좋아지고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야 범죄율도 예측할 수 있고 거래에서 은행 거래에서 이거는 좀 사기성 거래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즉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좌만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 막 인출해 간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1,000만 원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1억을 인출해 간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추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양한 관계를 속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이것이 이상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다른 전기요금이 연체되기 시작됐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딴 다 데서 신용카드 값을 못 갚았다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막 그렇죠.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톨로지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개별적인 데이터도 훨씬 더 값져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AI 학습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AI에 의한 예측도 더욱더 정확도가 있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많은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묶어내려고 하는, 즉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해석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른 온톨로지가, 그러니까 한꺼번에도 기업의 온톨로지나 금융권의 온톨로지나 전쟁에서의 온톨로지나 범죄에서 온톨로지도 그냥 갑자기 똑같은 데이터라도 수만 개의 의미와 관점에 따라서 수십 개의 복수의 온톨로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가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걸 운영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CEO를 위한 거고요. 우리가 디지털 그러니까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나면 작전사령부가 있잖아요. 작전사령부에 보면은 과거 영화 보시면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수십 명이 뭘 하냐면요. 각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나름대로 각각의 정보 전문가들이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네. 그들이 스스로 사실 인간의 온톨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다 자동화해 버립니다. 그걸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면 최종 지휘관만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온톨로지는 또 뭐냐면 예측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당신이 이 A라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탱크가 저쪽으로 오고 있으니 예상 경로는 이쪽 A라는 경로, B라는 경로가 있는데 A 경로에 드론을 40대 띄우시고 그다음 B라는 경로에 드론을 300대 띄우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효과는 이렇게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B에만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격용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A는 요 정도, B는 이만큼 더 이렇게 해서 작전을 한다라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 지휘관이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온톨로지는 다 있어요. 제가 공직에 있었을 때도 예를 들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엄청난 각 경제부에서 올라온 정보들,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들, 온라인에서의 여론들, 신문에서의 여론들을 각각의 분석관들이 사실 분석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 갖다 주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개인, 인간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정부 부처에서 그 다음날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보고서들이 맞아요. 다 올라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아침의 회의를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그러니까 매일 많은 그 보고서를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온톨로지에 이것도 해석을 해가지고 의미들을 해서 관계를 다 맺어가지고 보고서를 하면 또 그 청와대에 있는 각 부서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각 부서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또 올리게 되면서 의미를 확실하게 이걸 잘못 전달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잘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요. 잘못 왜? 판단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해석들을 의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냐. 대통령이 눈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중간 부서가 몇 개가만 생겨버리면 완전히 오판하거든요. 뭐 주택 시장에 대한 잘못된 오판, 그리고 금융 시장에 대한 잘못된 오판,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오판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잘못된 오판들이 중간 부서에서 생기면 최종 의상 결정도 스스로 잘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팔란티어는 데이터의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탱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고, 잠수함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뭐 비행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 거고, 인공위성 이 다 데이터가 이종이에요. 그렇죠. 단일한 데이터가 모든 세상의 데이터는 하나의 종류만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걸 범주화하고 우리가 각 도메인별로 그것의 속성들을 매기려고 하고 관계를 매기려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도메인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일상 기업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재무 전문가, 이 부분은 생산 전문가,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 각각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들을 읽고 해석해주고 범주화를 시켜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오류가 날 가능성도 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화하겠다. 이것이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온톨로지입니다. 그걸 만약에 기업에 적용하면요, 박사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CEO라고 그러면 전국에 다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부산 지역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했어요. 딴 데 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누군가 옆에서 기획실이 막 몇백 명씩 있잖아요. 대기업에는. 그럼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 부산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뭐 매출이 감소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산 지역의 그 백화점 점장이 뭐 개인적인 막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감소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AI가 착 정리해서 그게 아니고 결론 이겁니다. 바로 딱 그럽니다. 해준다. 딱 하면서 그거예요. 사실은 공급망의 실수가 기여도가 30%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고객이 못 와서 예를 들면 매출이 줄어든 것도 15% 기여도가 있지만 사실은 화물 배달에 많은 부분이 실수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하 매장의 음식점에 그것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35% 기여하고 그다음에 날씨에 의해서 15% 기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화점 주변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의 흐름들을 보면서 여기에서의 정체라든지 여기서의 불편 상황 때문에 그날 고객 이동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진짜 데이터를 망라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망라해서 여기에서 매출이 떨어졌던 이유를 각각의 원인별로 기여도로 분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공급망에서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자. 이 부분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 놓자.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러한 기상재난이 왔을 경우에도 매출의 감소폭이 30%가 아니라 20%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파란티어가 바로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저 데이터도 없이 감으로 얘기하고 있는 저 기획실장하고 여기 마케팅 팀장보다는 이 데이터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을 정말 인간의 그것도 고급 노동을 네, 직접적으로 대체를 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중간에 상무, 부장, 과장 다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온톨로지 부분이 팔란티어가 2003년 창업했을 때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저항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각종 경찰국이 이걸 다 이용하거든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이제 범죄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처음에는 쉽게 나올 때는 아주 그냥 인과관계 없는 상관관계를 얘기를 했죠. 비가 오는 날은 자전거 도둑이 많더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자전거가 많이 있는 주택가에 그러니까 경찰차가 순찰을 한번 더 돌자.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데이터가 누적되기 시작하니까 그 원인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분할하게 되는 비의 원인은 5%밖에 안 된다. 왜? 비가 오면 CCTV가 가려지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때 훨씬 더 자신들이 CCTV 없이 자전거를 훔칠 수 있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차량을 훔칠 수 있을 때 범죄가 은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게 생각하는 감정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생긴다. 실제로 CCTV가 흐려지니까요. 이런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 오는 날 CCTV를 어떻게 맑게 해줄 것인가 이런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는 대단히 약했지만 점점 이 데이터들이 누적되면서 팔란티의 예측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측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시에는 생성 AI도 없었어요. 생성 AI가 있으면서 팔란티어도 좋아지지만 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 이 라벨링이라고 하죠. 레이블하고 이 데이터의 속성들을 아까 매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성을 매겨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인간 노동자들이 했어요. 이것도 이제 비판을 받았죠. 저가 노동자들이 이제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AI가 다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팔란티어도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누적되니까 트라이얼 에러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온톨로지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는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시츄에이션별로 데이터의 묶음별로 온톨로지가 떨어지는 건데 이 온톨로지도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후발주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온톨로지에 그냥 산에 쌓여 있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정부 부문도 한 4억 달러 매출이 되는데 민간 부문도 한 3억 달러 매출이 된다는 거는 그 서비스를 지금 한 4천억 원어치를 기업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엄청나게 큰 성공한 건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공에서 입증된 이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전시 작전 체계 이거를 그냥 그 2명만이 들어갈 수 있게 과거에는 30명이 일했다라면 중간 단위 일하는 사람은 또 수백 명 더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작전도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 물론 여기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마스를 공격할 때 과거에는 사람이 작전실에서 했을 때는 일주일에 많이 쏴봤자 미사일 2발 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지도부가 있을지 하마스 지도부가 있을지 확률적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감론을박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2발 쐈는데 그날 하루 100발 쐈어요.
착착착착 결정을 해주니까 그대로 그냥 해버린 네, 거군요. 이거 맞으니까 어떻게 저 확률이 각각 70%, 그러니까 그건 알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가디언에서 이제 특정으로 보도를 했는데 확률을 70%로 봤는지 90%로 봤는지 65%인데도 쌌는지 이건 알 수 없다.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지 않으면 65%도 쌌으면 민간 사망자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일 가능성이 3분의 2인데 쏴버렸으면 3분의 1은 민간인이 그냥 죽었다는 그렇죠. 또는 뭐 5대 5인데도 쌌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 정확하게 너네가 어느 퍼센트율로 확률로 이걸 계산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는. 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문제점과 논란이 있죠. 이걸 적용하는 부분에서 경찰도 예를 들자면 저기 범인이라고 예측하고 이거를 잡아들였는데 과연 확률을 몇 프로로 받느냐? 또 여기에 또 얼마나 개인 정보를 또 썼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온톨로지 기술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온톨로지는 쉽게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데이터의 의미들을 연결을 시켜서 파편화된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좋은 데이터 위에서는 좋은 AI가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나 이런 LLM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할 수 일을 없는 해주는 일이죠. 건가요? 할 수 있죠. LLM은 도와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레이블링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죠. 이것의 데이터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많이 봐왔던 데이터거든요. 개별 데이터 하나만 보면은 그럼 이거의 속성은 무엇이야? 따다닥 적어줄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기업하고 다른 것은 바로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부분에서는 거의 세계 넘버1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이익도 많이 내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효용성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러닝 커브라고 하죠. 학습 효과라는 것. 학습 효과는 처음에 작지만 어느 정도 기점이 쌓이면 쭉 올라가잖아요. 이제 학습 효과가 거의 급상승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만들어내는 고담이라든지 파운더리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이 대단히 우수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창업한 지 한 20년 동안 그걸 계속 해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온톨로지 만드는 일을. 네.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겠고 저는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면은 제가 보니까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엄청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인력들이 사실은 고급 인력들인데 유수한 대학의 경영학과 뭐 MBA 나와가지고 다 하는 일들인데 그럼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되게 고급 인력입니다. 싹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걸 없애는 거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효과적 가속주의하고 일론 네. 머스크가 도지에서 네. 정부 효율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일하고 좀 마치 매칭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저희가 대통령 보고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했던 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쓰기 위해서 정말 날밤을 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에요. 왜 엄청난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술로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을 못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확률이 훨씬 20년 동안 좋아졌는데 굳이 왜 저렇게 고급 인력들을 보고서 작업하는데 그 타이핑하는데 해석해서 갑론을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 기계도 부정확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부정확하고요. 사람도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합니다. 그렇죠. 네. 네, 대통령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죠.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의 어떤 정책 방향, 나의 정책적인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이해관계도 있을 수 그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A를 이렇게 해석합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관철시켜버리면 그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하게 버튼을 누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오류하지만 사람도 오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팔란티어가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있으면 정부 조직에 있는 부분 AI 정보를 외치고 있는데 AI 정보가 뭐냐면 팔란티어로 정부의 보고 체계를 바꿔버리겠다는 진짜 거예요. 공무원 3분의 1 날려버리겠다가 말이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야,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 뭐 터미네이터의 그런 슈퍼컴퓨터 같은 게 나타나서 우리를 다 지배하는 사회를 막 처음에 AI 나왔을 때 공포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팔란티어가 정리해준 팔란티어 온톨로지에 따라서 정리해준 데이터로 CEO가 계속 지시를 하면 거기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 즉, 그러니까 인간의 왜곡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술의 왜곡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 왜곡 가능성에 흔히 말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길들어지거나 여기에 대한 종속성이 생겼을 경우에 이 논리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지배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라면
가상 충돌들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인간끼리 만나서 화해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내가 압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더 거친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완전한 것이 피터 틸이나 이 알렉스 카프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재해석. 그러니까 사실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서 바이든 찍었고 이번에 해리스 찍었어요. 해리스의 기부금도 냈어요. 해리스의 기부금도 낼 정도로. 피터 틸은 트럼프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피터 틸은 조금 다른데 1기 때는 대단히 많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사실은 막판에는 2기 때 이번에 출마할 때도 지원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패턴을 그는 패배적 패배적 관점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단어. 과거에 자꾸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패배적인 어떠한 관점이 있다라고 피터 틸은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왜 창조적으로 미국을 다른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있느냐. 이것이 피터 틸이 비판하는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지지표를 보내요. 네네네. 보내긴 합니다. 이렇게 다 뉘앙스가 조금씩은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결과와 결과로만 부닥칠 때 훨씬 더 갈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란티어의 방식이 대세가 되어가고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효율성 부분에서는 굳이 제가 20명을 써서 하는 것보다 팔란티어 하나 쓰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20명 정도 대체해서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가격이 비싸서 기업에서는 안 합니다. 팔란티어가 50명, 100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 박사님 오늘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반응도 엄청 좋고 그런데 다 소개 못 해드렸고 오늘 팔란티어 이야기 들어봤는데 미래 대세가 될 인간을 대신하는 AI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1시에 그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은 좀 쉬고 월요일에 11시에 다시 라이브는 뵐 건데 주말에도 다시 보기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링크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통통몰 나오고요. 앱 가시고 거기 있는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2,000 통통코인 매일 지급해드리고요. 요거 몰에서 2,000원 상당의 이 할인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다시면 하루에 5번까지 1,000 통통코인씩 총 5,000 통통코인 드리니까 좀 굉장히 후하네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 강정수 박사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